자, 유가증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 채권을 말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주식 채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중간에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 다르게 취득 관련된 수수료,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 보시면은 길동 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5만 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런데 수수료 1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100주에 한 주당 5만 원이면 500만 원어치 지금 주식을 투자한 건데 수수료 10만 원까지 해서 이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취득 원가를 510만 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면 보통 예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기말 평가와 처분인데, 자, 매도 가능 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처럼 기말에 결산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정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공정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 손실이 또는 평가 이익이 단기간에 실현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미실현 손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전산 회계 2급 수준에서는 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우선 미실현된 손익으로 봤다가 나중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 그때 처분 손익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이제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수준을 좀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자, 지금 길동 상사의 주식이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6만 원으로 올랐대요. 근데 지금 장부상으로는 한 주당 5만 1,000원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주식수가 100주고요. 그러면 지금 51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 된 거죠. 시가가. 그러면 9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을 잡으라는 거예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증가 9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장기 투자한 것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실현될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다르게 미실현된 손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구분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해서 이 미실현됐던 이익이 실현됐을 때, 미실현됐던 이익이 실현됐을 때, 이때 이 평가 이익 잡아놓은 거를 처분 이익으로 대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냐면, 자, 위 길동 상사의 주식을 차기 1월 1일 날 한 주당 7만 원에 처분했다. 100주니까 7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갖다 팔았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600만 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왜 600이 감소할까요? 자, 510만 원에 취득했고 90만 원만큼 지금 증가시켜 놨으니까 지금 최종 장부에 있는 것은 600이죠. 그래서 그 6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갖다가 주고 7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100만 원의 처분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로 직전 연도 말에 우리가 이익이 났지만 우리가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은 자본으로 기록해 놓은 평가 이익이 90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평가 이익을 이때는 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해놓은 거죠? 그렇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처분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처분해가지고 현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평가이익은 실현이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대변에 잡아놨던 매도관한증권 평가이익, 이 미실현손익을 반대편으로 없애면서 매도관한증권 처분이익에다가 반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를 700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이 이익인데 우리가 작년도 말에 수익으로 기록해 놓지 않은 90만 원까지 포함해서 190만 원이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매도관한증권 평가이익 미실현 손익을 우리가 처분했을 때 매도관한증권 처분이익 실현 손익으로 대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회계 처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산회계 2급 단계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는 증권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하는데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걸 처분했을 때 우리가 미실현 손익을 실현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본에 보면 우리 개인 사업자의 자본의 경우에는 자본금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식회사의 자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실현 손익을 나타내는 자본 항목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개인 기업에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주식회사의 자본의 경우에는 이런 미실현 손익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의 구분 항목이 있다는 거, 구분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간단히 보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빈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공부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에 가서 또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채권을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은 여러분 주의사항이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증권과 다르게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건 단기 매매증권이 특이한 거죠.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 수수료, 이거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도하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그걸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보실게요. 삼성전자의 채권을 우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두 주 그렇게 안 하고 한 자, 두 자 이렇게 자라는 표현을 써요. 참고로. 그래서 100자를 한 자당 6만 원의 채권을 투자했대요. 그리고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7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목적은 만기 보유 목적이랍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그렇죠. 보유 목적에 따라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얘는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100자에 6만 원, 한 자당 6만 원이면 600만 원인데 수수료 7만 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607만 원을 취득원가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이 만기보유증권의 경우에는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후 원가로 측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된다 정도 보시고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거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산의 우리가 종류에 해당하는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장기대여금이라는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재무상태표일 또는 결산일, 같은 의미인데요.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재무상태표일, 결산일. 일반적으로 이제 12월 말일이죠.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하고 대여를 해준 겁니다. 자,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만약에 1년 이내에 받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때는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당좌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게 맞죠. 자, 케이스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자, 1월 3일 날 길동 상사에 1,000만 원을 현금을 대여하고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 그럼 차변에 3년 후에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장기 대여금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7월 3일 날 이자 20만 원과 함께 1,02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회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의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1,000만 원이 줄겠죠. 근데 20만 원 이자를 더 받은 게 있으니까 이자 받은 거는 뭘로? 그렇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개정 과목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기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